삼성전자는 10만 원 정도 다 팔았었고요. 바보라고 하지만은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회 초창기 연봉의 한 10배에 이르는 빚을 지고 돈은 잃으면 안 된다. 1년에 15% 수익률을 내는 거. 25년이면 네? 32배가 돼 있겠네요. 내 재산은 계속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모를 겪을 이유는 없는 거죠.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뭐 시장 아시겠지만 네.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잖아요. 20년 넘게. 오래 했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 가치 투자를 시작한 지는 2000년 이후니까 한 25년 그렇죠. 넘게 됐네요. 그 예. 대표적인 사실 가치 투자자이신데 요즘 이 시장의 극한의 변동성,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변동성은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좀 느낌도 있는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보면 참 그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참 어떤 게요? 그 저는 이제 과거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정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 독고다이로 네. 열심히 그리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레버리지 ETF 뭐 그 이후에 그 발생한 그런 그 급격한 변동성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참 과거의 노력들이 참 많이 아깝다. 예, 에너지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많이 좀 이렇게 누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좋은 기회를 이번에 좀 아쉽게 놓친 건 아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맥주를 따르다가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고 거품이 확 밖으로 튀어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거품이 확 분출하고 좀 이렇게 추스려지고 있는 약간 그런 과정에 지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콸콸콸콸 따르면 거품만 위에 적당히 확 올라오는. 잘 조심스럽게 잘 따랐으면 시장이 탄탄하게. 네, 맥주 80%, 거품 20%. 너무 칼칼해서 확 나가버리는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요. 예. 그 정부가 어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5월 말에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그게 변동성이 트리거가 됐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교수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굉장히 동의하죠. 그 이번에 이게 안 그래도 주가가 상향하면 상향할수록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거를 차단하고 그런 거를 좀 방어하는 네.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난데 뭐를 기름을 붓는다? 약간 그런 정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이 상품을 만들었나요? 뭐 들리는 소문은 여러 가지 무성하지만 예. 뭐 그래도 그거는 네. AI에 여쭤보시면 누구의 잘못이 큰지 나오는데 그렇죠. 그 가장 큰 잘못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금융시장만큼은 이게 뭔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와 축구 감독이 분리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축구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축구 감독은 기재부 내지는 뭐 그렇죠. 요즘은 재경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정부 쪽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선수는 뭐 열심히 무조건 뛰는 거죠. 열심히 뛰는 거를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선수인지 누가 감독인지 누가 심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감독이 나와서 같이 플레이어가 모여가지고 되는, 같이 우리 해가지고 골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거를 뭐 간치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권 시장, 우리나라 금융 투자 시장은 지금 관치가 팽배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시기에 하필 그 상품을 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들어요. 예, 네, 같이 5월 골 말. 넣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형님 같이. 아우 하면서 그거를 아니야 동생이
이번에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 주가도 더 올라가고 막 좋잖아요. 이러면 형이 아니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그 기능에 집중해서 이 사안을 바라봤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품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냥 같은 목표를 향유하는 같이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는 심판이 그냥 뭐 그렇죠. 같이 뛴 거죠. 예. 그러니까 심판이 이럴수록 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딱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네. 이제 붙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정부가 좀 규제를 했어요. 규제책이 뭐 나오긴 했지만. 네, 주워 예. 그 흘린 물 주워 담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앞으로는 좀 거래량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도 확 줄기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지금까지 저번 주 같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변동성은 조금 완화가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정도의 그 변동성은 이제 그때만큼은 이제 크지는 않겠지만은 여전히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고요. 뭐 10% 이거는 이제 다시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3% 4%만 해도 이건 큰 변동성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가격보다 훨씬 못한 가격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의 가능성, 가격 자체로 인한 이제 그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 떨어진 가격에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빠져나가는 손실을 확정하고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서 걱정이고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주신 거를 정리해보면 차곡차곡 올라가서 갈 수 있는 그 고지보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갈 수 있는 그 고지가 더 낮다. 변동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확률은 급격하게 커진다. 그리고 그 변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돈을 잃은 많은 투자자들을 양산하면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죠. 여러모로 아쉽네요. 아쉽죠. 네. 네. 그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 삼전닉스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고공행진하는 그 6월 초부터 네. 이제 계속 비싸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또 이제 코스피도 8천 정도 선부터는 이거 조금 조심해야겠다,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욕 많이 먹었죠. 네, 그때는 또 너무 올라가던 이제 상황이라 뭐 네. 댓글에 상처도 받고 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 판단했던 기준과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간단하죠. 저는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고 네. 그 기준들에 의해서 제가 해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뭐 PER이 뭐 네. 5가 됐든 4가 됐든 3이 됐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보고는 맞아요. 예, 너무 싸다 네. 이렇게 얘기를 실적 이렇게 잘 하는데 나오는데. 사실 가치라는 거는 그거 하나를 보고 그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뭐 자산 가치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수익 가치도 봐야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가격에 연연하고 또 분위기가 근데 항상 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신호들이 또 보여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측정한 가치가 한 20만 원 초반대니까 제가 계속 예전 몇 달 전부터 냈던 메시지는 한 20만 원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에 휘둘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장기 투자를 하셔라. 너무 이렇게 25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팔고 뭐 이런 그런 쪽보다는 앞으로 계속 돈을 잘 번다고 하니 지금 정도의 투자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성과를 향유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 그런데 보통주는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거니까 우선주를 좀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변동성이 좀 작고 배당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니까 좀 그런 변동성에 대한 인내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30만 원 이상에 왔을 때는 이거는 조금
아무리 봐도 비싸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신 분들 드렸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컸죠.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면 가격이라는 건 모르죠. 40만 원 갈 수도 있고 50만 원 갈 수도 네.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위험이 너무 큰 상황에서 지금 너무 확신을 가지고 네.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그걸 이제 제 힘으로 제 미약한 힘으로 네. 조금이라도 막아 보려고 용기를 내기는 그래. 해서 네. 제가 뭐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행을 갔죠. 저는. 그때 떠나신 예, 거구나. 뭐 그런 예. 저도 이제 주식을 제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 주식이거든요. 국내 주식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변동성이 두렵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그렇죠. 구축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냥 던져놓고 이제 앞으로 좀 변동성 클 것 같으니까 좀 피해 있자. 예. 뭐 이런 마음도 컸고 해서 여행을 떠나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면서 야, 너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네. 야 들어오면 맞아 죽겠다. 피신해 있어라. 그렇게 얘기도 듣고 해서 좀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니까 보통 이렇게 네. 싼 가격에 사서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보통의 가치 투자자들의 행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30만 원이 넘었을 때 네. 이건 좀 위험한데 좀 내가 리밸런싱을 해야겠다라는 네. 판단을 하셔서 이제 네.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쭉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가치 투자자들은 싸면 삼키고 네. 비싸면 뱉는다. 아. 예. 아무리 우량주라도 네. 비싸게 계산이 되면 파는 거죠. 그렇구나. 팔고 싼 거는 네. 좋은 거, 더 싼 네. 종목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교체 거구나.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도 그때는 하셨겠네요. 삼성전자가. 아니 저는 좀. 원래 삼성전자는 네. 10만 원 정도 다 팔았었고요. 아. 예, 과거에 그때는 그 수치가 이렇게까지 반도체 경기가 이익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매겼던 그런 가치로는 한 10만 원 정도면 이제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그때 갈아탔죠. 그때 뭐 현대자동차 네. 뭐 이런 것도 20만 원 정도 네. 할 때였고. 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팔았다 하면 네. 그리고 20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바보라고 하지만은 네. 저희는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철학이라서 삼성전자 10만 원에 팔고 더 싸 보이는 거를 우리 네. 계산으로 뭐 당시로는 현대자동차가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뭐 증권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금융주가 될 수가 네. 있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만큼의 수익을 뭐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한 가지 원칙은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가감하게 버리고 정리하고. 예,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죠. 와.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계속 수익률을 뭐 계속 뭐 무궁무진한 그런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또 좀 달라요.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삼성전자가 2배, 3배, 4배 가면 그냥 박수를 쳐주는 쪽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의 목표는 1년에 15% 정도 평균적으로 네. 1년에 15%의 그 수익률을 내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목표예요. 네. 큰 목표고 그걸 이제 그런데 수익률을 보고 내가 100원에 사서 115원에서 팔고 이런 쪽으로 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내가 포트폴리오를 비싸면 끄집어내고 싼 거를 다시 담아내고 하는 그 과정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정도의 수익률은 계속 나와준다라는 그런 경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걸 제 신념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로 제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네. 측정을 해보면 한 16%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예, 수익률이 그 정도 와. 났고요. 사실 근데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네.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애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아닌데 진짜 1년에 은행금리가 3%인데 1년에 10% 지금 S&P 연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1년에 16%면. 그렇죠. 그거를
아시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마음 편한 투자를 하면서 투자 잘하시겠는데요? 연평균 저는 네.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세요. 네네. 라고 하면서 저하고는 별로 네. 상관이 없으니까. 네네. 네. 근데 또 예. 옆에서 또 돈 벌고 몇 억씩 벌었다 이러면은 또 쓰리긴 해요. 쓰리긴 한데 네. 근데 이제 15% 정도 나오면 10년이면 그 재산이 4배가 되거든요. 네, 20년이면 16배가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년 넘게 했으니까 25년이면 네? 32배가 돼 있겠네요. 32배. 네. 그렇게 그때 돈이 32배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과정에서 계속 제가 좀 많이, 제가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은, 제가 월급 받으면 그거 쓰고 남은 돈 조금씩 그렇죠. 들어간 것들이 네. 그 속도로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 뭐 꽤, 와, 예, 노후에는 괜찮은 그런 자산을 그쵸.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30만 원, 40만 원 가도 저는 없어. 나는 10만 원을 다 팔았는데 왜 그랬지? 예, 집사람은 저한테 이제 그러고도 입에 웃음이 나와? 밥이 들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처음의 경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이오가 급등할 때는 제가 바이오가 없고 네. 뭐 2차 전지가 전지. 급등할 때는 2차 전지도 저도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는 또 저는 그런 자산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내 재산은 계속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전혀 그 포모를 겪을 이유는 없는 거죠. 가장 승자, 최후의 승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네. 20년에 32배, 25년에 32배가 네네. 됐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대 초반이면 이렇게 가치 투자자로서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시기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사실 보유 의견이죠. 네. 그 적정 가치니까.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들은 적정 가치보다 할인이 돼서 싸져야지 들어가니까. 저 같은 사람은 네. 이제 사는데 네. 제가 직접 사는 가격은 아니지만 지금은 팔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가격이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그 가치를 제 방식으로는 가치를 매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 왜요? 제 방식은 사실은 과거 10년, 20년, 30년의 수치를 보면서 네. 미래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갈 거를 보는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아왔고 믿을만하고 그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하이닉스의 과거는 굉장히 좋은 회사는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 돈 잘 벌고 있고 좋은 회사고 투자도 적절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과거를 보면 적자가 나거든요. 현대전자 시절? 아니 그때는 네, 거의 네. 망할 뻔했고 그렇죠. 근데 그때 시절 아니더라도 과거 10년만 보더라도 한번 보면 적자 본 해가 한두 번 있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안 좋다 할 때는 하이닉스는 적자를 보죠. 예. 그런 쪽은 제가 가치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투자 컨트롤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좋다고 샀는데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예 대상에서 그냥 제하는. 아예 그런 거는 네. 빼버리죠. 그래서 제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그런 자산은 우리나라에 한 2,000개에서 3,000개 그 정도 주식 수가 있는데 네. 저는 한 200~300개 정도 그 10%? 정도만 네. 제가 계산 가능한 네. 그런 주식만 추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고 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들, 이제 전체 종목의 한 10% 정도 사이에서 이 종목을 추리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네. 퍼로만, 이제 PER로만 판단하기는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치평가 방법 중에 그러면 교수님께서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가 그럼 뭔가요? 네. 저는 ROE 쪽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누가 부자야? 네. 당신 부자야? 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연봉을 첫째 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PER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당신
그 부자가 연봉은 작아. 그렇지만 가진 재산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 가진 게 얼마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ROE 개념은 그걸 두 개를 섞어 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그 안목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ROE를 중요시하죠. ROE가 유지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삼성전자 PER이 뭐 5니 4니 너무나 네. 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건 팩트예요. 팩트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팩트예요. 네. 수많은 팩트에서 트루스, 진실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데이터는 그냥 모든 게 데이터예요. 이런 것도 뭐 이런 정보, 모든 정보가 데이터인데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한테 삼성전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뭐냐?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삼성전자하고 관계없는 그런 걸 보고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옛날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고 근데 인포메이션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팩트가 있고 팩트가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걸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팩트는 그 팩트가 아닌 걸 보고 구분하는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투자에 대한 능력이 많이 생기고 이런 와이스트리트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은 팩트들을 얘기해 주니까 제공해주고. 그런 거는 구분을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 팩트 안에서도 이제는 이 악마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팩트를 믿고 너무 강하게 거기에 투자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안에 정말 트루스, 진실이 뭔지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투자는 약 그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1이 2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 경우에 좀 빗대어 보면 그 PER이 굉장히 낮았던 거는 팩트지만은 지금도 낮죠. 그죠? 지금 더 낮아졌잖아요. 맞아요. 팩트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저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트루스를 찾아보자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지금 올해 초에 그 삼성전자의 순자산 가치가 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순자산 가치. 네. 그리고 올해 그렇게 PER이 낮아서 나오는 이익이 그러니까 그걸 EPS라고 하는데 1년 주당 이익이 수익? 주당 4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올해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4만 원이니까 내년에 6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더 잘 벌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보수적이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올해만큼 좋았던 적이 잘 있을까? 올해만큼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가 잘 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만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4만 원씩 버는 정도. 지금 유지하는 정도? 10년 동안.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40만 원과 지금 6만 원과 합쳐보면 그러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45만 원 뭐 약 45만 원 정도 10년 뒤에 이 삼성전자의 재산은 주당 재산은 45만 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주당 순이익이 4만 원 정도로 이제 꾸준히 유지됐을 때 10년간은 40만 원, 4 곱하기 10회 40만 원에 여기에 순자산 가치가 6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요걸 합쳐서 45만 원, 6만 원 요 정도의 순자산 가치가 10년 뒤에 나오겠다. 사실은 그것도 약간 저한테는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만큼 수익을 이게 투자도 계속 앞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낮아질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45만 원인데 10년 뒤에 순자산 가치가 45만 원인데 지금 35만 원에 투자를 해? 10년 저는 아무리 봐도 비싸요.
그쵸. 비싼 느낌이 나죠? 네, 지금 35만 원에 들어간 10년 후에 45만 원? 순자산 약간 가치가. 아쉽네. 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때도 순자산 가치보다 네.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그렇지만 그거는 또 평균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PBR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PBR 1인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인데 그때 45만 원이야. 이거는 더블 뭐 투자 이상이니까. 뭐 요거는 뭐 네. 한번 투자 적정한 것 같기도 해. 네. 이렇게 하면서 적정 가치가 되지만은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을 굉장히 네, 단순하게 네. 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10몇만 원에 투자해서 뭐 10년 뒤에 45만 원, 이건 뭐 할만하네. 그렇죠. 뭐 싸네. 네. 하고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PER과 PBR을 같이 보는 그렇죠. 이 판단을 하시되 그리고 그거를 한 해를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 네, 10년 뒤를 보고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거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사실은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제 방식으로 ROE예요. ROE. 예, 왜냐하면 올해는 ROE가 굉장히 높아요. 네. 올해는 ROE 높은데 왜냐하면 6만 원에서 4만 원을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ROE가 거의 한 6에서 70, 예, 뭐 그 정도 네. 나오잖아요. 70%. 네. 그런데 이제 10만 원이 됐어요. 네. 이제 내년에는 10만 원에서 4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40%죠. 네. 그 다음 해는 14만 원에서 4만 원을 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줄어드네요. ROE가 이거는 유지되는 ROE가 아니고 하락하는 ROE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ROE가 유지되느냐, 되는 거냐, 이 ROE가 아니면 이 ROE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복리의 효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쪽을 좀 중요시하게 예, 보고 있죠, 장기적으로. 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팩트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팩트 오히려 안에서도, 팩트 안에 악마가 있다. 네, 네. 팩트 안에 악마가 있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게 네. 이제 개개인이 다 방법이 다르지만 네. 이제 보수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은 네. 이제 지금까지 통했고 이제 네. 예, 그렇게 통했다기보다는 실패를 하지는 않았다. 잃지는 않았다는. 잃지는 예. 않았다. 네. 그렇죠. 잃지 않은 게 아니죠. 사실 교수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6%가 나왔으면 잃지 않으면 그 정도는 되죠. 네. 와, 또 새로운 또 방법으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삼성전자 이게 모든 종목에 같은 기준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뭐 이런 시클리컬 사업이라서 네. 뭔가 더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미래의 어떤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은 그 실적에 상당히 많이 좌우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요소를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상황 이거를 보고 미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뭐 이쪽 분야에서도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알겠는데 그렇지만은 과거 이때까지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이었고 혁신적인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그 혁신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만들어내왔던 ROE가 있고 만들어내왔던 그런 수익의 속도가 있고 하는 거를 앞으로도 그 과거를 미래에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요새 뭐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뭐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네. 뭐 기존의 이 시클리컬 산업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희망적인 얘기들도 있고 네네. 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주주환원책이 더 이제 확대가 돼서 네. 이것도 또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요소들도 교수님의 그 가치평가 방법에 어떤 저는 좀 적용이? 그런 거를 이제 박하게 매기는 쪽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게 4만 원을 유지하는 앞으로 매년 4만 원을 이익을 내는 거를 유지는 가능하게 네. 하지만은 이거를 8만 원, 10만 원 ROE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 박하시네요. 박해요. 내 돈, 내 가치 소중한 투자자는 돈은 정말, 네. 박하게
매겨서 그거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아야 그쵸. 제 돈을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음, 잃어보니까 이렇게 박하게 음, 해야지,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지 진짜 내 돈을 지킬 수 있구나. 네, 이게 이제 막 올라갈 때는 네, 그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 좋아서. 네. 네. 저도 처음 가치 투자를 알기 전에 이런 가치 투자의 반대말은 가격 투자라고 네. 하면 되거든요. 가격을 전망하고 이걸 사면 오를 거야, 네. 내릴 거야, 얼마까지 갈 거야, 이런 거를 종합적인 판단으로 계산을 하고 투자하는 거를 가격 투자라고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사회 초창기, 초년기 그때 가격 투자를 일삼다가 연봉의 한 10배 이르는 빚을 지고 교수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큰 딸이 태어났는데 분유를 보통 사람이 이렇게 먹이는 분유, 아기 사랑이라는 네. 분유가 있었는데 그거에 반값 하는 네. 알파 오메가 3 네. 이런 걸 겨우 먹여서 네. 딸이 좀 발육을 그래도 네. 발육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저도 시기가 아. 있었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 돈은 잃으면 안 된다. 네.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 그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가치 투자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면 당장 지금 내가 100%, 200%, 300%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자랑해요. 나 이번에 삼성전자로 5배 먹었어. 뭐 이러는데 10억 벌었어. 얼마 네. 아니 10억이 아니고 근데 얼마 투자했는데 뭐 하면 뭐 한 1,000만 원 투자했지. 뭐 네. 이러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재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1%도 굉장히 1%의 차이도 맞아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수적인 종목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재산을 거기다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의 그 주가 상승에도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복리로 쌓이면 또 엄청 더 큰 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가 가치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장기 투자하고, 배당 투자를 하고, 네. 가치 투자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젊을 때는 그렇게 돈 쓸 일이 저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돈이 어느 정도 재산이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충분히 그 시점까지 재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치 투자밖에 없다. 뭐 이렇게 믿고 오래전부터 계속 그거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예. 연봉의 10배를 잃고 깨달으신 거네요. 예, 그때 그리고 그렇게. 저는 25년에 32배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네.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해야겠다. 네. 이런 다짐이 드네요. 네. 그때가 이제 네. IMF 1997년 네. 이때 엄청난 그 손실을 입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재산이 이렇게 다시 햇볕을 보는 것도 한 2004년, 5년 뭐 이때 꽤 시간이 걸렸네요. 네, 그때까지 그랬었고, 하지만 2001년부터 이제 가치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시 재산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그 당시 굉장히 건방진 제목의 책을 썼죠.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그런 책도 쓰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채권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이라고 이제 주식을 표현을 하셨잖아요. 10년 만기 채권처럼 주식을 판단한다. 네. 네. 그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그게 좀 약간 유사한 네. 느낌이 나죠.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지금 PER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네. 10년 뒤에 이 삼성전자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될까? 그거를 예측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돼. 그러면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주식만 골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의 가격과 미래의 가치를, 그게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내가
지불하는 거는 가격이고 네. 내가 얻는 것은 가치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가치가 뭐냐면 10년 뒤의 가치, 아. 내가 지불하는 지금의 가격,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률로 뭐 복리로 뭐 10%가 나온다, 네. 15%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주식이 마치 15%짜리 채권, 10%짜리 채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계산을 하면 제가 투자하는 그 대상되는 모든 주식들이 10%, 15%, 5%,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은행에 가시면 한 군데는 5% 주고 한 군데 4% 줘요. 네. 어디다 5% 주는데 5% 주는데 하잖아요. 네. 저는 15%짜리를 사고 10%짜리를 팔거나 네. 아니면 뭐 5%짜리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그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네. 그렇게 낮아지면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5%짜리밖에 네. 안 되네. 팔고 다시 15%짜리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네네, 것처럼. 그 개념이죠. 네. 네. 그래서 주식을 10년 만기 채권처럼 계산을 하라. 네. 또 마음에 또 한 번, 또 한 번 배웁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제 지금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네. 진입할 만한 가격대다, 싸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그거는 네. 지난번 이제 전쟁 처음 발생했을 때, 뭐 4월인가요? 그때부터 네. 5,000선이 바닥이다. 네. 5,000선이 바닥이고, 7,000선, 8,000선은 네. 좀 비싸다. 네. 예, 비싼 국면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6,000의 어느 네.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던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고요. 네.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제가 적정 가격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와 지수로 본다면 뭐 아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네. 한 6,000에서 6,500? 6,000에서 6,500. 네, 요 정도가 적정한 지수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네. 모멘텀에 따라서 요거는 이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빠지면 5,000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국면이니까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고, 지금은 보유의 관점에서 네. 보다가 또 좀 더 올라가면 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저는 조금 매도 네. 쪽으로 보겠죠. 예. 혹시 시장 전망도 조금 하시는 편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장이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이나 아니면 좀 상승할 것 같다는 어떤 매크로 지표나 이런 것들 중에 교수님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건 저한테는 이제 인포메이션의 영역인데요. 생각은 하되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이거는 하지만은 네. 저는 그런 주가의 상승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네. 이거는 이거에 저는 자질이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주식 가격이 주가 지수가 적정 가치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 적정하다. 이걸 계산하지. 그래서 철저하게 그 제 과거 팩트를 방송을 보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쌉니다, 비쌉니다.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예, 그것만 판단하지 어떤 뭐 금리가 오를 것 같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그렇죠. 같아서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럼 현 상황은 그냥 보유 전략. 뭐 적정 가격에서 적정 지금 이제 가격이다. 추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그 주가 지수는 항상 우상향하는 게 중립이에요. 네. 그죠? 지금 과거에는 주가가 한 300, 주가 지수 한 300 정도 매년 전체 기업의 자산이 증가했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사실은 한 주가 지수 한 1,000 정도만큼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6천이 중립이야 이 말은 네. 내년 1년 뒤에는 7천이 중립이야라는 말과 같을 수도 있어요. 네.
1,000 정도 예, 쌓여가는 그러니까 1년 거니까. 뒤에 왜 당신 6천 예. 해놓고 왜 지금은 7천이 중립이야? 이 말 하면 안 돼요. 예. 주식의 가치는 계속 증가해요. 예. 예, 적정 가치는. 아.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네. 주식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의 그 포트폴리오가 사실 좀 궁금한데, 네. 그 금융주나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률이 높은 금융주 비중이 가장 높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뭐 네. 돈은 쓰는데 제가 금융업계에서 은퇴한 네. 지가 꽤 되잖아요. 네. 뭐 교수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안 되니까. 왜요? 교수님이 방학도 있고 좋잖아요. 네? 방학도 있고. 방학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방학 때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배당 소득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어떤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점점 배당주 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네. 있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 금융주 중에서도 네. 지금은 금융투자업, 저기 증권주가 되겠죠. 증권주. 네, 그쪽으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 쪽, 금융투자 쪽. 네, 또 시장이 사실 금융투자는 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거기서 증권사들은 돈을 버는 업종이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저 고점 대비하면 저도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이 네. 빠져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지금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주들의 지금 상반기 실적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보고 돈 많이 벌었네 네.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배당 좀 많이 올라가겠네. 네.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그게 제가 쓰는 주식 투자에 쓰는 신경의 상당 부분이죠. 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좀 내리면 네. 싸졌네. 여기에서 지금 이 가격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겠는데 네. 이렇게 그 가격은 이제 그런 걸 위한 그런 거에 불과하고 사실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계속 조금씩은 좋아져야 되니까 그거를 그렇죠. 계속 체크하고 그 확인하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활동의 일부죠. 내가 지불하는 것은 가격이고 얻는 것은 가치다. 가치다. 네. 네. 사실 증권회사들 뭐 1조 클럽 가입한 데들도 나오고 실적 잘 내고 있잖아요. 뭐 이제 근데, 그런 네. 것들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적정 가치로 네. 또 갔기 계산을 때문에 해서, 네. 계산하니까 뭐 이거는 뭐 한 7%, 8%, 뭐 10%뭐 나쁘진 않지만 네. 팔고 또 15%짜리를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중소형 증권주 쪽을 많이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맞아요.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그런 하고 것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또 나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건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네. 성의만 있다면.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배당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금이 항상 문제잖아요. 네. 그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네. 배당소득세 또 나아가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네. 항상 그 걸리는데 우리 교수님만의 어떤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슈퍼 ISA 뭐 이런 생산적 계좌 금융 ISA. 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새로 그리고 나오는. 네, 그리고 부부간에 뭐 정려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산을 분산시키는 분산해주고.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꽤 오래 전부터 가족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유리하나요? 배당 투자에는 유리하고 양도 소득에는 불리하죠. 그럼 팔지 않고 배당금 받았을 때는 무조건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거기 양도 소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지 않지만은 법인에서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유리하고 배당에서는 그래도 개인이 내는 소득세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투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배당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하죠. 예. 기타 금융업으로 해서
그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 다른 세금은 분리해요. 양도세, 그다음에 무슨 나중에 상속 네. 뭐 이런 쪽은 분리하지만은 배당에서만큼은 개인적인 투자 소득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네. 유리하다. 유리하게. 그렇게 오, 이것도 얘기할 수 꿀팁이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이제 주수입원, 이 현금 흐름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가족 법인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한번 고려해 요즘 보시는 게 주위에 네.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좀 맞춰줘야 돼요.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뭐 100억이 있어. 이 100억을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나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나 세금이 비슷하게 좀 맞춰줘야 돼요. 네. 맞춰줘야 되고.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법인처럼 개인이 투자를 해도, 배당 소득세는 좀 작게. 그러니까 법인처럼 한 2억까지는 뭐 한 10%, 그 다음에, 2억을 넘으면 한 20%, 네. 이 정도의 그 분리과세 식으로 그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근데 많은 해외가 또 이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대신 양도소득세는 또 부과를 하는. 네. 그게 금투세라고 최근에 그렇죠.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몇 년, 뭐 작년, 저작년은 워낙 주가가 낮았기 좋아서. 때문에 금투세를 매기는 게 말도 안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고려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의 차이, 이런 뭐 내가 법인을 통해서 하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 이런 차이점. 네. 이런 것들도 좀 맞춰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네. 좀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괴리가 있다. 네. 그런 거죠. 아까 잠깐 그 슈퍼 ISA 언급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담긴 그 생산적 금융 ISA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도를 2억까지 10년간 2억까지 늘려주고 네. 그다음에 배당 소득을 비과세로 해주니까 네. 이게 그럼 배당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진짜 유리한 제도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상품은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한도를 좀 많이 주고 네. 기한을 뭐 몇 년 뒤에 뭐 연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네. 평생 그냥 이 계좌에서는 이 혜택을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너무 근데 이게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쉽다는 거죠. 뭐 기한이 근데 대충 네. 나중에 다 롤오버 되는 쪽으로 네. 그렇게 방향은 정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한 같은 걸 지금 왜 그런 조건을 다는지 그냥 평생 그렇게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아쉬운 점은 있고 그리고 한도를 2억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자산가들의 많은 돈들을 좀 이쪽으로 유입하게 하는 게 정치 활성화잖아요. 네. 그렇게 부동산 자금 이런 것들 이쪽으로 좀 땡겨오고 이런 걸 위해서는 좀 금액을 좀 더 크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게 나오면 이게 1인당 한 2억 정도 네, 2억. 되니까 하실 거죠? 이제 국내 주식 저도 무조건 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기존 ISA랑 중복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중복 가입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고 하게 될 거고 최소 100만 계좌에서 저는 많이는 500만 계좌. 저는 이걸 1000만 계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고요. 네. 100만 계좌면 뭐 1년에 2천만 원씩이니까 200조. 네. 그리고 뭐 1년에 2천만 원인데 네. 총계로 네. 몇 년 2억. 전체로 네. 예. 그래서 뭐 200조에서 1000조 정도 정시에 뭐 하방을 받쳐주는 자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거는 바닥을 다져주고 네. 이 우리나라 정시의 그릇을 단단하게 해주고 더 크게 해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거다. 그러면 이번 변동성 장세처럼 이런 게 뭔가 들어와도 이 하방이 탁 튼튼하게 이 배당주들이 잡혀 있으면 네. 조금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는 그 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맥주가 거품만 있으면 이게 이상하듯이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맥주가 채워져야 그 위에 거품이 맛있듯이 우리 정시도 어느 정도 그런 장기 투자,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이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꿈과 미래를 위한 그런 쪽의 투자들이 가격 투자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런 주식들의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좀 와르륵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 그릇이 너무 좀 약했어요. 네. 이게 돈이 자금이 이것보다는 더 큰 자금이 받쳐주고 있고 더 강하게 받쳐주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 그 정시의 그 힘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니까 잘 받쳐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그릇의 크기, 그 돈의 힘 이런 것을 계속 키워주면서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주식들에 계속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계속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시 활성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슈퍼 ISA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하긴 삼전릭스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이 시장이니 네. 그 친구들이 무너지면 다 같이 시장이 무너지는 이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네. 예, 뭐 네. 미국은 반도체가 무너져도 네. 지수 자체는 탄탄하게 큰 변동 없이 가는 게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고 뭐 그 안엔 또 401k 같은 퇴직연금 그 자금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증시의 그릇을 돈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슈퍼 ISA는 굉장히 고무적인 네. 이 정책이다. 예, 이렇게 하고 또 더 강하게 네.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이제 뭐 우리 뭐 그 반도체가 막 올라가기 전에 정부가 뭐 상법 개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좀 활성화 정책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뭐 이번에 세제 개편안의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그렇고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쉬운 게 아니고 네. 이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저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거,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면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주가 누르기 장려법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저 사람들 자기들 이거 걱정 안 하나? 왜냐하면 뭐 국회에서 네. 올라온 안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거는 좀 꼭 집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와는 완전 반대 방향에서 지금 포를 쏜 거거든요. 주가 누르기 괜찮아. 요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법률을 정했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 기업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리면 그냥 바로 다 찢어서 바로 다시 그렇게 이런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번에 엄청난 악법이 기재부 재경부인가요? 거기서 지금 발의가 됐고 결국은 이소영 의원의 안과 지금 이 안이 병합이 돼서 같이 저는 이소영 안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 그게 그렇죠. 기존에 원래 이거를 추진하던 사람들의 의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던 제대로 된 법안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돈이 또 들어오겠죠. 이쪽에 보면 지금까지 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 보면 기업에다가 그 빌딩 사놓고는 옛날 장부가로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뭐 이런 회사들 이런 것도 눈여겨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숨겨놓은 자산들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주가를 많이 누르던 그런 기업들 고의적으로 누르던 이런 기업들의 PBR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정시에 더 돈이 들어올 거고 좀 부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네. 그렇죠. 이소영 의원도 본인 그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던데 아마 속이 탈 거예요. 이게 그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원 발의자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의 안이 나와서 이건 조금 좀 수정이 돼서 또 국회에 또 통과를 하기를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죠. 그렇죠? 비슷하지도 않고요. 완전 정반대예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뭔가 이 우회로를 알려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 섭외해 보시죠. 그 안을 만드신 분하고 인터뷰를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의도가. 그래서 뭐 어쨌든 다양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이 정책들이 계속 이제 수정돼가면서 또 우리 시장을 받쳐줘야 되겠고. 근데 또 코스닥
박근 시장이 영 지금 뭐 최근 며칠은 또 시장이 괜찮았지만 뭐 얼마 전에 30주년 뭐 행사도 했는데 지금 30년 전보다도 안 좋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뭐 정부 여러 가지 네네.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코스닥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코스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저도 코스닥 종목에 투자가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주식들, 아, 배당도 많이 주는 네. 그런 주식들이 10% 배당 주는 것도 있어요. 와, 네. 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주식도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너무 비싼 그런 종목들도 그렇죠. 많죠. 네. 그러니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로봇주들 뭐 가격이 이런, 네.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이 혼재돼 있어서 함부로 이게 전체가 싸다, 비싸다 이런 거를 네. 판단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이런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심판 선수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네. 왜냐하면 거래소는 선수거든요. 각 나라들 보면 다 자기들이 스스로 상장이 되어서 그 자본의 힘으로 열심히 자기 그 시장을 키우고 네. 활성화하고 건전화시키는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수인데 우리나라는 일개 그 부서처럼 돼 있죠. 기재부 그렇죠. 부서처럼 네, 그렇게 네. 돼 있어가지고 거래소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너무 이 간치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도 어떤 그런 자본의 합리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한국거래소 네. 다른 나라들처럼 지금 비정상이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비정상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네. 다르고 선진 국가들하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간치가 되고 있는 거의 엄청난 그냥 하이어라키에, 정부가 네.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네. 쪽은 뭐 일부 그 공산당이 네. 정부를 잡고 있는 베트남, 네. 중국 뭐 이런 나라고요. 아니면 터키, 아르헨티나처럼 굉장히 그 산업이 개발이 좀 덜 된 이런 나라들이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데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또 하나 있네요. 대만 있어요. 대만. 근데 대만의 시장도 사실 저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해요. 거긴 TSMC 비중 그거 하나로 먹고 그거 살잖아.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만도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 있어요. 왜 비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상장이 되고 그 자본의 힘으로 자본의 논리로 합리적으로, 근데 자본의 논리라는 게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그렇죠. 이게 움직여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고 코스닥 시장도 저는 이제 그 논리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코스닥 시장도 분리가 되어야 되고 네. 지금 거래소와 분리가 되어서 그 미국처럼 네. 미국 나스닥하고 나스닥이 뉴욕 다르니까. 거래소 다른 네.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 와중에 이거를 부양시키기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저는 문제가 해결을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감독과 선수가 분리되고 서로 어쨌든 견제와 감독이 네.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거래소는 사실은 선수인데 거래소는 선수인데 지금 감독이 같이 뛰고 있으면서 그렇죠. 감나라 감독이 배나라 뭐 이렇게 하자. 지금 뭐. 금융당국이 네. 거래소를 좌지우지하고 네. 이제 거래소 안 가지고 가면 이제 당국이 평가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저도 거래소 출입해봤지만 네. 그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심해요. 심하죠. 네, 엄청 심하고 네. 할 근데 말이 모든 많죠. 네.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이 국가 시스템도 정부가 있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이거든요. 제가 운용사에 있었지만 펀드 매니저가 있고 펀드 매니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리서치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 그렇죠. 조직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그 조직인 것처럼 이 조직도 지금 이거를 감시하는
정부 조직과 이거를 선수로 뛰는 그 업계 조직, 네. 업자들이 따로 분리돼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지 네. 그런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그냥 개별주들의 네. 약간 배당 수익률이나 뭐 이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보고 네. 그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건가요? 지금 소외된 주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신경을 잘 못 쓰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외된 주식들 그리고 주가 누르기를 많이 하고 있는 주식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네. 왜냐하면 싸니까 그쵸. 싸면 그런 것들을 담고. 적극 네.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 요새는 또 이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그 월배당 ETF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매월 배당금을 네네. 주는. 네. 교수님도 하세요? 월배당 ETF? 아니요. 왜 안 하세요? 아니 그게 조삼모사 아닌가요? 아, 그쵸. 그렇긴 한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 때문에 네. 기분 때문에 비용을 네. 지불하는 거죠. 음. 그거를 어차피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을 네. 월로 나누어서 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져가는 게 월배당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내가 한 번에 받아서 이거 내가 하면 되는 내가 그거를 관리하겠다. 네, 네. 그 비용은 안 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 생각을 편리함을 누리면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네, 이제 네. 그거를 비용도 아깝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받아서 내가 네. 배분하면 되는 거고 그 네, 차이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유,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이제 서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 확실히 여러 가지의 그 문구들이 남아요. 25년 동안 32배. 그리고 이 팩트가 가장 투자자에게는 가장 조심해야 할 네. 네, 네. 요인일 수 있다. 네. 이런 멘트와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그렇고, 네. 그리고 슈퍼 ISA는 이거는 배당 측면에서는 꼭 한번 이게 모든 국민들이 가져가야 또 너무너무 하면서 좋은 정시도 네, 이렇게 단단히 받칠 수 있는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5년 동안 이제 투자를 계속 시장에 머무르면서 연평균 15% 16% 내고 그거를 실현을 이제 하시는 교수님께서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이제 사실 이 고점에 들어와서 지금 사실 속상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반등하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고 나가는 모습도 일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네. 주식 시장에 오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예, 좀 그런 분들께 네. 약간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나 교수님께서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심려 많이 크셨고, 뭐,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지만은, 이거를 한번 뱀에 물렸다고, 다시는 앞으로 난 뱀 근처에 가지 않아. 나는 앞으로 절대로 안 할 거야. 이게 또 행동 경제학에서는 돈을 잃는 한 중요한 심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이라는 위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번에 아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성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엄청난 돈을 잃고 위험이 뭔가를 이제 깨달았던 것처럼, 그 위험이라는 거는 항상 거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는 위험이 아니에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 보여요.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예금만 하고 있고 나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돈 벌 때도 보면 저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돈을 들고 가서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있다가 훅 떨어져서 잘 모르는 쪽이니까 그런 큰 위험을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거는 항상 그 위험 곁에서 공부하고 지켜보고 그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지 무조건 멀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런 위험에 대한 그런 그 피해를 좀 보신 분들도 이거를 교훈 삼아서 그 위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멀찍이 떨어져 도망가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저는 충분히 뭐 제기를 하시면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그게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밖에 드릴 게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회는 언제나 또 오잖아요. 항상 네. 오는 게 기회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젊은 분들은 5년에 한 번씩은 큰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진 거는 그 많은 시간들 그게 바로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또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